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하면서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본 남북 관계의 현지소에 대해서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취임 3주년 대통령 특별 연설 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습니까? 총평을 말씀하신다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남북관계 부분 2018년과 같이 정상회담이 진행되거나 성과가 있었으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지금 당장에는 이제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과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단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초기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엄청나게 급진전할 거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도 조금 신경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요,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남과 북이 인간 안보에 협력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예. 전통적으로 안보하면 국가 안보를 이야기해요. 국가 네. 대 국가, 거기에서 나오는 군비 경쟁이라든가 전쟁 위협 해소 그런 거창한 것들을 말해왔는데 네. 이 개념을 인간 안보 개념으로 바꾸셨죠. 이거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인간 안보가 왜냐하면은 뭐예요, 그러면? 인간 안보라는 것은 결국 국가 차원이 아니라 그 국가의 구성원이 한 개인 인간에 대해서 집중하자. 그래서 1994년인가 유엔 개발기구 UNDP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네. 그것은 인간의 인권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생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건데 왜 이 시점에 인간 안보를 강조했냐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인도적 지원 협력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이라든가 핵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 가능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간 안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코로나19 협력이라든가 돼지열병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수용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맞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어제 또 그 연설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남북 철도 연결이나 비무장지대, DMZ 국제평화지대와 개별 관광, 이산가족 상봉 이런 얘기들을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들은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북한의 대미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이후에 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응답을 하지 않는 부정적으로 보면 무시하는 전략이고 그런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지금 기존에 제안했던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대규모 경제 협력은 결국 유엔 제재, 대북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인도적 교류 사업이라든가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사업, 철도 연결과 같은 것은 유엔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북측에 제시를 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제안한 이러한 협력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바람을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북한이 나쁘게 말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그런 식의 반응을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해라 하는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문제 결국 핵 보유를 갖다가 묵인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안을 무시하면서 한국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반면에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은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친서 외교를 다시 가동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에게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뭐 정승절 75주년 이런 것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북중러 협력은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한 건데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미국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당장 우리 정부의 뜻대로 이 상황이 움직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기다려요. 아니 계속 왜냐하면 기다리는데.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반기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과연 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8월에 예정돼 있는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을 과연 이번에도 미룰 것이냐, 할 네, 것이냐. 네. 그것에 따라서 북한의 의사결정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북한의 경제 상황인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올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갖다가 차단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경제 협력이나 경제 지원이 제대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대남 강경 정책을 지속하겠지만 그 부분이 자신들의 셈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한국에게 다시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주변 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대북 정책을 어울리게 조화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접근을 완전히 바꾼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더 북측도 이용하려 할 것이고 한미 공조라든가 주변국 공조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반기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잖아요. 하반기 이후에.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발언을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유권자들에게 중국 문제는 와닿는데 북한 문제는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것을 홍보에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만약에 북한을 접촉하거나 미국하고 논의할 때 사실은 처음 제안했던 그러니까 2017년에 이야기했던 거를 갖다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건 네. 뭐냐?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론을 제시했었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잊혀졌는데 뭐냐면은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해준다면은 네. 모든 논의의 입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동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미국이 관계 개선이라든가 종전협정 종전선언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면 네. 동결이라는 것은요 재미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안 되지만 그렇죠.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걸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특히 뭐냐 민주당 바이든 부통령도 전 부통령이죠 후보가 네. 될 거로 예상되는데 동결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뭐냐 북한이 동결 쪽에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당근을 줄 수 있는 거요? 예, 그렇죠. 내가 진전을 이뤄냈다. 그렇게 할 경우 민주당에서 반박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핵 문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면 동결 부분을 갖다가 움직여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으로 이것을 잡고 하반기에 정상회담 같은 걸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거는 외교적인 과제인 거고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듣고 있을 거라고 듣고 생각합니다. 있을까요? 네. 자, 뭐 하긴 옛날에 그 중간 선거였나요? 미국에서.
대해서 중간선거 할 때도 북한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선거 때는 또 좀 조용해지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접촉되지 않는 사업하고 저촉된다 해도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나가자, 함께 해나가자 이랬습니다. 북한이 이걸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반기 관련된 두 가지 포인트에 달려있다고 봅니까? 예, 그 중에 근데 이제 나눠보시죠.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에요. 코로나19 같은 거. 그렇군요. 그거는 저는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근데 이제 네. 이거는 이제 팩트를 갖다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예,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인도적 지원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철도 연결 사업은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네. 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유엔이나 미국과의 협의가 조금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수용한다고 하면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것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렇군요. 근데 뭐 철도 사업이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치니까. 예, 사실은 1단계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연결하려면 결국 북한하고 합의를 해서 동해선이든 이런 걸 연결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근데 거죠. 그거는 뭐 10년 걸려서 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한참 먼 얘기라서 이렇게 예, 와닿지는 맞습니다. 않겠네요. 북한 첫 입장에서는. 삽이라도 뜨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 말씀하셔서 좀 그런데요. 이 방역 협력에 대한 얘기가 결국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0명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또 우리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뒤로 이렇게 뭔가 받고 이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죠. 공식적으로야 뭐 그것을 우리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서 협력하겠다는 안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북한이 베푸는 식으로 해야겠죠. 그들의 논리에 명분까지. 따르면은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은 해나가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의 보건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평양 인근에 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용할 수 있는 미사일 시설을 지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욘드 파라렐이라는 그 웹사이트죠. 이렇게 38선 이북이라는 의미를 지닌 건데요. 저는 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웹사이트를 CSIS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가가 벼무대즈라고 북한 사진만 판독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걸 위성에서 확인했고 그것이 북한이 ICBM 공장 인근 지역이고 북한이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뭐 대화가 이어왔지만 핵 활동을 중단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언가 ICBM급 미사일을 생산했으면 그것을 저장해 놓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좀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진전이라 하면 미사일 능력의 네네. 진전. 예. 예,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다시 어떻게 비핵화 트랙으로 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뭐 북한 인민무력상 대변인이 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GP 사격 관련해 가지고는 또 좀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2018년 이전을 의미한 것은 2018년 9월 9일 남북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그것을 의미한 건데 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남측 지역은 덕적도, 북측 지역은 초도, 서해 해상경에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한 지역은 군산 앞바다 인근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억지를 부리는 건데 왜 억지를 부렸을까 하니까 그 전에 자신들의 DMZ 총격 사건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오발이었고 뭐 좀 그랬군요. 오발이었든 아니면 약간의 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일회성인 거죠. 그렇군요. 그걸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덮어 씌우기 위해서 우리의 해상 군사 훈련을 문제 삼았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점수로 딱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3년간 대북 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 들어선 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는 별로 아직은 없었다. 그렇게 그래서? 평가를 할게요. 2017년은 상당히 저는 지지를 했었어요. 네.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50점 미만인가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